이번 시간에는 우리 챕터 1의 Functional Limit을 시작할 거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했고, 이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우리 한 학기 동안 계속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도 다뤄야 하고 미분도 다뤄야 하고 적분도 다뤄야 하니까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1.1절 함수 펑션이고요. 일단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x가 있고 f라고 하는 어떤 상자 모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x가 f를 통해서 fx가 되었다. 그래서 x 아래에 있는 문자를 보면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 fx 아래에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생산 라인에서 어떤 원자재를 x라고 생각한다면 그 x가 어떤 공정 f를 거쳐서 fx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공산품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에 해당하는 x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variabl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 즉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임의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보통 기호로 이렇게 fx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f 대신에 다른 알파벳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즉 gx, hx 등등등 많은 표현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fx를 e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은 임의의 값이라고 했고 그 값에 뭐가 연산이 되는 거냐면 2가 곱해지는 과정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f에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변수값, 즉 변수에 1이 이제 들어간 거죠. 1이 들어갔을 때는 2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f에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2 곱하기 5가 돼서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값도 대응이 되면서 다른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결과물 ex라고 하는 이 결과물에 x를 대입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아웃풋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정의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펑션의 정의는 뭐냐면 아래 설명된 명제를 봤을 때 f는 집합 D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집합 E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 fx를 대응시키는 규칙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합 D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원소가 x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와 같은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집합 2라고 하는 또 다른 집합이 있어서 단 하나의 원소 fx가 존재한다. 그럼 fx도 역시 2의 원소가 되겠죠. 기호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d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정의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이라고 부르고요. D를 우리가 이제 약자로 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원소는 독립변수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in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변수 X.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집합 2에 속하는, 자,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역을 의미해요.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range라고 해서 책마다 2라고 쓰기도 하고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이제 파악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도메인, 도메인은 뭐냐면 x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2차원 평면을 이와 같이 가로를 x라고 생각하고 세로축을 y라고 생각했을 때 함수 관계를, 즉 우리 위에서 fx를 ex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x에다가 대입한 결과물이 있을 거고요. 그 대응 관계를 x, y로 해서 우리가 이 2차원 평면에다가 쭉 나타냈을 때 그 결과물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y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x가 존재하는 구간 전체의 원소들의 모임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y 값들을 다 모아서 집합으로 표현한 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ange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x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에 대응하는 어떤 원소 fx가 있어서 이 fx는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즉,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자, 왜 그렇게 부르냐면 x라고 하는 값이 정해지면, 즉 우리 여기 식에서 보면 x라고 하는 값이 정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fx의 값은 연산만 하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값이 되죠. 그래서 x가 주가 돼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 x가 결정되면 2 곱하기 x의 대입만 해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 fx를 종속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쓸 용어들이에요. 자, A번에 보시면 xa 그리고 또 다른 점이 d라고 하는 도메인상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에서 함수를 통해서 e라고 하는 집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e라고 하는 것은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d라고 하는 집합에는 지금 현재 원소가 3개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D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D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X가 있고요. A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 아무거나 하나 써볼까요? I라고 해봅시다. 자, I. 자, 그러면 D에는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존재하고요. E라고 하는 치역의 원소는 뭐가 되는지 살펴보면 FX, FA,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여줬죠. i라고 붙여줬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 fi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끼리 대응하는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대응 관계를 따라서 도메인에 있는 원소로부터 E라고 하는 치역에 있는 원소까지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죠. 화살표로 연결해서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원소끼리의 대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B번 그림을 보시면 자, 1이라고 하는 x값이 존재하고요. 2라고 하는 x값, x라고 하는 어떤 변수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fx의 모양이 자, 이런 그래프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에 대응하는 값이 뭐냐면 자, 이 위치가 될 거고요. 2라고 하는 원소에 대응하는 값은 여기에 찍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x라고 하는 의미의 이 값에 대해서도 그때 fx의 값을 찾아보니 이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점으로 이어주는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fx는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에서의 f의 높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f의 1인 거고 이만큼이 f의 2인 거고 이만큼이 fx다. 왜 높이가 되는 걸까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x축은 또 다른 의미로서 y 이퀄 0인 점을 얘기를 하니까 높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제 1번에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자, f1과 f5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자, f1은 자, 함수는 대응관계라고 했고요. 1이 들어가는 f의 값이니까 1을 넣었을 때 1일 때의 함수의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 지금 모는 종이상의 한 눈금을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지금 이 높이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f의 5를 한번 찾아봅시다. f의 5는 얼마가 될까요? 5는 여기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에서의 값은 대략 여기에 찍히게 되는데 지금 모는 종이 상에 정확한 눈금이 없으니까 대략 이 위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값이라는 표현을 써서 쓸게요. 여러분 눈에는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이 정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대략 써볼게요.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B번 문제 한번 볼까요? F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자, 정의역은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했고 치역은 레인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도메인은 뭐가 될 것인가? 도메인은 다시 얘기하면 정의역, 즉 함수 f가 존재하는 x들의 모임이에요. 즉 x라고 하는 변수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죠. 자, 그림상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x가 존재하는 범위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로축의 범위만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해서 7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잘 다시 한번 보면 지금 0에서의 값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7에서의 값도 정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상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7에서 만약에 정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열린 구멍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그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쵸? 1이라고 하는 값도 정의가 된 거고 지금 y값 0일 때도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부터 7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0과 7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의 모양을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 것은 우리가 패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패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한자어인 것 같죠. 뭔가 닫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0과 7은 포함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기호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도메인을 D라고 써서 집합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면 자, 도메인 원소가 뭐가 될까요? 0과 7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0과 7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연결했기 때문에 점들의 모임이라서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지금 이 괄호 안에 이 0과 7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셀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라고 하는 원소의 조건을 써서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x들의 모임이다라는 형태로 쓰고 그 옆에 발을 붙이기도 해요. 자, 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uch that의 의미예요. 즉, 이 밑줄 친 부분 이하를
만족하는 x의 모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될까요? 0과 7 사이에 있는, 그리고 0도 포함하고 7도 포함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을 모아라 라는 뜻으로 쓴다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또 이런 표현 방법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치역은 자, 여기서 보시면 치역이라 함은 대응된 y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y값들은 지금 현재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높이 최대값을 갖는 게 2에서 지금 가장 큰 값을 가지면서 이 사이에서 지금 값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y의 범위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해서 4까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폐구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폐구간은 우리가 closed interval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도 포함하지 않고 4도 포함하지 않는 형태다, 그래프가. 어떤 형태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일 때 정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0은 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부터 해서 0만 제외한 모든 숫자에 대해서 0보다 큰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쭉 대응하고 7까지 가는데 7은 빼고 7을 뺀 나머지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2일 때는 지금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하기 때문에 폐구간의 형태로 써주고 그 다음에 4일 때도 역시 지금 포함하고 있으니까 4일 때까지 변하는 게 없네요. 그쵸? 양 끝점의 값이 열려 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표현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오픈 인터벌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형태의 괄호를 써서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여러분이 한글로 쓰던지 영어로 쓰던지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 집합 기호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2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무엇의 모임이 될까요? 치역은 y값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y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 발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고 아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4까지 y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y를 모았습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연습하시면 되고 가끔 여러분 답안을 보면 대충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범위만 쓰고서 끝.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x를 0과 7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0과 7 사이에 있는 x가 정수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수에다가 유리수까지만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어떤 수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0과 7 사이는 정수라고 하면 0, 1, 2, 3, 4, 5, 6, 7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x를 실수 전체 범위라고 생각해서 리얼 넘버 상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때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모든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는 것은 권유하지 않아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x라고 하는 것에 범위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실수 안에 있는 원소 x를 다 모았다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자, 여기서 R이라고 이렇게 크게 쓴 거는 우리가 뭐를 나타내냐면 리얼 넘버를 의미해요. 실수죠. 자, 실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있는 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리수에는 뭐가 있었죠?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 즉 분수로 나타내지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예를 들면 루트 3, 루트 5,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이 같은 그런 숫자들의 무리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실수라고 하고, 이렇게 R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상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집합도 Y의 범위를 이렇게 R에서 생각하자. R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지금 아래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뭔가를 증명하고 하는 것은 없지만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충실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증명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숙지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 용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X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X 안에는 원소가 1, 2, 3, 4, 5, 5개가 있으니까 우리 X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보면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고, Y 안에는 뭐가 있냐면 4, 6, 8, 10, 12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X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메인이라고 했고, Y는 아까 range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용어를 쓸 거예요. 자, Y에 보시면 4, 6, 8, 10, 12가 있고, 이것을 코도메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range가 뭐냐면, 자, 위에서는 설명을 아직 안 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range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선택받는 y-값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화살표를 받은 y-값들만 봤을 때 이렇게 6, 8, 10 3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응하는 y라고 하는 이 집합 전체는 코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그 안에서 range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원소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 정리할 거고요. 그렇다면 자, 1번 답 한번 해볼까요? 함수 f의 정의역과 공변역을 구해라. 정의역은 아까 썼죠, 우리 이미. 자, 여기 x 얘가 이제 도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변역을 구하여라. 공변역이 뭐냐면 결국 코도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변환하면서 한자어가 섞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공변역을 코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2번을 한번 볼까요? 함수값 f2와 f3을 구하여라. 자, f2는 뭐냐면 뭐죠? 2라고 하는 값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이 되는가? 자, 가보면 8로 대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f2는 8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f3은 뭘까요? f3은 3이 대응되는 값이니까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답을 하면 치역을 구하라. 치역 뭐였죠? range라고 했어요. range는 선택받는 y-값들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함수의 정의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x에 있는 임의의 한 원소 x, 이것의 조건이에요. 자, 임의의 한 원소라는 의미에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X에 있는 어떠한 원소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기호 하나만 정의하고 갈게요.
자, 임의라고 하는 뜻, 모든 이런 뜻은 수학에서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우리 클래스에 있는 임의의 학생 한 명에 대해서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다. 그래서 for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대문자 A를 뒤집어서 써요. 그래서 임의라는 뜻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임의의 모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호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약속이니까 여러분도 약속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원소 어떻게 쓴다? A를 뒤집고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뒤집은 거는 살짝 위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말을 한번 읽어보면 X에 있는 임의의 한 원소는 모든 원소이기 때문에 X에 있는 어떤 원소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일단 대응을 다 해야만 된다라는 뜻이죠. 대응을 모두 해야 한다.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면 오로지 Y의 한 원소 Y만을 대응한다. 자, 한 원소 Y만을 대응한다 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X에 있는 임의의 한 원소가 Y의 한 원소에만 대응돼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원소에 대응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함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약속인 거죠. 자, 아래에 있는 A, B, C 여러 가지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번 보시면 일단 지금 이 설명에서는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자, A번에 보면 A번에서는 X의 원소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일단 대응이 되고 있어요. 점이 찍혀 있고 거기 화살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조건은 만족하는 거네요. X에 있는 어떤 원소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만족됐죠.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지 볼까요? 오로지 Y의 한 원소만을 대응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X1이라는 원소는 Y1이라는 한 원소에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맞고 x2 역시도 y2라고 하는 하나에만 대응하고 있고 x3도 y3라고 하는 원소 하나에만 대응하고 있고 x4도 y4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하고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A번은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B번은 어떨까요? B번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X2라고 하는 원소가 어디에도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X1의 모양을 보시면 X1은 지금 Y2에도 대응하고 있고 Y3에도 대응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 두 개 이상의 원소에 대응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개에다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B번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번은 어떨까요? C번은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일단 대응을 하고 있고 X1은 Y2에 대응하고 있고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한 거죠. X2의 입장에서도 보면 X2는 Y2에만 대응한 거예요. X3 어때요? X3도 Y2에만 대응하고 있죠. X4도 Y2라고 하는 한 원소에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번 같은 모양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약에 지금 X상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값에 대응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서 y2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하나의 상수값이겠죠. y1이 예를 들어서 1, y2가 3, y3가 -1, y4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2 대신에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 x의 영역을 모든 x에 대해서 실수의 원소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x는 실수 전체 영역이니까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때 결과물이 뭐다? 3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x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3이 돼버리는 거죠. x가 어떤 값이든 y 값은 3이에요. 즉 높이가 3이 된다는 거예요. 0일 때도 3이고 뭐 여기에서도 3이고 여기에서도 3이고 그런데 지금 x의 범위가 뭐다? 실수 전체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또 어떤 x에 대해서도 대응이 되고 여기에서도 대응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다 대응하고 나면 모든 수가 3에 대응이 되면서 점들이 다 연결이 되면 결국 뭐가 될까요? 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 const function이라고 불러요. constant는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숫자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